이제 그만해. 여보, 한 번만 더. 다 끝나고 씻었는데 또 하냐고. 이러다 나 죽어. 또 쓴 걸 어떡해. 힘이 넘쳐 죄송합니다. 얼른 가시죠. 세 번만 더 하자. 내가 또 보내줄게요, 마님. 그러면서 또 해달라고 사정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김은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혼 후 재혼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재혼한 남편도 60대인데도 하루에 부부관계 10번은 넘게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부럽다고 복에 겨운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의 속사정은 다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10년째 되던 해였어요. 나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해요. 그날 남편의 셔츠에서 처음 맡은 낯선 향수 냄새, 내 것이 아니었죠. 은은하게 달콤한데 어쩐지 속이 뒤집히는 냄새. 그때만 해도 나는 설마 아닐 거야. 사람은 그렇게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사는 거더라고요. 진실을 보기보다 거짓에 기대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죠.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왔고, 한때는 집에 들어오면 여보, 오늘은 피곤하지? 하며 내 어깨를 주물러 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문을 열자마자 한숨부터 내쉬면서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 밥은 아직도 안 했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느껴졌죠. 나는 변명도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식탁 위를 치우며 미안해 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밤 12시에. 화장실로 들어가 통화를 받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나도 너 생각했어. 그 순간 내 손에서 물컵이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유리 파편보다 내 심장이 더 조각났습니다. 그저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모자라서 그런 걸까? 한참을 울다가도 다음 날이 되면 또 그의 도시락을 싸고 셔츠를 다림질했어요. 그게 아내의 의무라고 믿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바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대놓고 늦게 들어왔고 핸드폰은 항상 잠겨 있었어요. 주말에도 일 있다며 외출했고 나는 아이와 단둘이 밥을 먹었죠.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가족에 머물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의 차 뒷좌석에서 콘돔을 발견했죠. 그게 내 가슴을 쥐어찼죠. 더 이상 못 참아서 물었어요. 이건 뭐야? 네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 내가 이걸 왜? 아, 나도 몰라 그럼 어찌어찌 들어왔나 보지.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그의 차가운 눈빛에 내 입은 굳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묻는 게 고통이었고 진실은 칼날보다 아팠다죠. 그런데 그는 보란 듯이 점점 경제적인 통제를 하기 시작했죠. 카드 한도를 줄였고 생활비를 끊었어요. 네가 돈 쓸 데가 뭐가 있어? 집에만 있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 나는 마트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거절당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워. 계산원에게 잠시만요 라며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몰라요. 생활비 좀 줘. 전기세도 밀렸어. 그는 TV를 보며 무심히 대답했어요. 일 좀 해. 너도 이제 나한테만 기대지 말고. 그 말이 내 귓속에서 며칠을 맴돌았어요. 일 좀 해라. 결혼 전까지 내가 하던 일, 내 꿈, 내 커리어. 결혼 후 그걸 다 포기하라 했던 사람이 당신은 집에 있는 게 더 좋아. 내가 다 벌 테니까. 그 말만 믿고 회사를 그만뒀던 나였는데 이제 와서 일 좀 해라니. 이혼이란 단어가 떠올랐지만 하지만 두려웠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엄마에게 뭐라고 설명하나? 두려움이 이성을 눌렀죠. 그럼에도 그날이 왔어요.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 문을 세게 닫고 소리치더라고요.
집이 왜 이리 엉망이야? 냉장고도 털털 비워 있고. 집구석에서 뭐 하는 거야?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드디어 감성이 이성을 이기더라고요. 아, 끝이구나. 나는 다음 날 아침 아이 손을 잡고 집을 나왔어요. 가방에는 옷 몇 벌과 서류 몇 장, 그리고 내 통장 하나뿐이었죠. 겨울비가 내리는 날, 그날 내 발밑에 물자국이 나의 결혼 생활의 무덤 같아 보였습니다. 합의 이혼은 당연히 안 됐고 소송 걸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비열했죠. 내가 다른 여자랑 있는 게 그렇게 싫어? 다 알면서 갑자기 이혼이야? 애만 잘 키워. 그럼 생활비는 줄게. 남자 다 그래. 너만 유난이야. 네가 여자 구실을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 이제는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나는 서류에 사인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제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 이혼 판결이 내려졌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들 말했어요. 그래도 참을 수 있었을 텐데. 애 생각해서라도 버텨야지. 그들은 모르겠죠. 참는다는 건 내 자신을 버리는 거란 걸? 이혼 후 나는 아들과 둘이 살았어요. 전에 살던 집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행복했죠.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사랑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그리고 다시 내 인생을 뒤흔들었죠. 그게 바로 그 사람, 지금의 재혼 남편이었어요. 사람은요, 한 번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이란 말만 들어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나는 한동안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남자는 다 똑같다는 말, 그게 그때는 진리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마음일수록 외로움이 더 깊어져요. 밤에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이게 내 인생의 끝일까? 그런 생각이 수십 번씩 들더라고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지금의 두 번째 남편이었어요. 처음엔 참 듬직했어요. 말도 따뜻했고 나보다 몇 살 많았는데도 유머도 있고 무엇보다 넌 고생 많았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그때의 나를 무너뜨렸죠.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작은 건축회사 운영했고 차도 크고 옷도 늘 깔끔했죠. 내가 카페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잇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내가 뭘 하든 이제 그만 고생해 라고 말해줬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솔직히 아주 만족이었습니다. 그와의 부부관계는 환상적이었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사랑받는 기분이 매일 들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일하러 나가도 점심에 들어와서는 남편과 부부관계를 했죠. 강압적이지도 않았어요. 너무 좋았죠. 오르가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려준 사람이었죠. 하지만 처음엔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엔 족쇄가 되더라고요.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재혼 후 1년 정도는 행복했어요. 매일 꽃을 사다 주고 아침마다 오늘도 예쁘네 하면서 웃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집착으로 변했어요. 오늘은 어디 갔어? 누구랑 통화한 거야? 왜 내 전화 안 받아? 하루에도 10통, 20통씩 전화가 왔어요.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30분만 늦어도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어? 그 목소리에서 서늘한 분노가 느껴졌어요. 처음엔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그 사람은 나를 너무 사랑한다 했지만 그 사랑은 내 숨을 막았어요.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문자 알림만 울려도 심장이 쿵 떨어졌죠.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나갔던 날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모임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즐겁게 웃고 싶었어요. 그런데 2시간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디야? 집엔 언제 들어올 건데? 내가 너 그렇게 키웠니?
그날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 남자 누구야?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죠. 무슨 남자? 사진 다 봤어. 네 친구들이랑 있던 그 남자. 웃더라. 즐겁더라. 그때 처음 느꼈어요. 이 사람의 사랑은 병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딸은 나보다 20살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예쁘고 똑똑했죠. 처음엔 나를 아줌마라 부르며 예의 바르게 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이런 여자랑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죠.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천천히 친해지자. 그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어요. 그 무시가 조금씩 쌓였어요. 식탁에서 나를 지나치며 한숨 쉬고 내가 만든 반찬은 손도 안 대고 남편한테는 아빠, 나는 저 아줌마 엄마로 인정 못해. 그 말 한마디가 날 무너뜨렸죠. 그러던 어느 날 내 아들과 그 아이가 서로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엔 단순히 친구처럼 잘 지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아들이랑은 친하게 지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점점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 둘이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서로의 눈빛이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애써 부정했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친하니까. 친해서 편한 사이가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그 일 이후 남편은 더 날 옥죄었어요. 의붓딸은 그걸 즐기듯 나를 조롱했죠. 하루하루가 무너졌어요. 밥을 차려도 웃는 사람 없고, 말을 해도 대답이 없고, 집은 따뜻한 공간이 아니라 또다시 감옥이었어요. 밤이 되면 남편은 항상 내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 눈빛은 사랑인지 집착인지 모를 이상한 불빛이었죠. 나는 너무 지쳤어요. 오늘은 피곤해요. 괜찮아, 금방이야. 너도 좋잖아. 오늘은 어디로 보내줄까? 그 목소리엔 온기가 아니라 명령이 있었어요. 그럴수록 나는 더 미워졌어요. 그 사람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죽어갔어요. 하루는 나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요즘 남편이 너무 집착해요. 하루 종일 전화하고 숨이 막혀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죠. 복 받은 년이네. 우리 영감탱이는 그거라도 해줬으면 좋겠구만. 나는 말없이 웃었어요. 그 웃음 뒤에는 눈물이 있었죠.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니면 절대 몰라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끝낼 수 있을까? 도망치면 나를 찾지 않을까? 내가 먼저 사라지면 어떨까? 밤마다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모든 가족들이 저를 옥죄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나 몰래 누구 만나나 봐? 그 말에 웃으려다 참지 못하고 눈물이 나버렸죠.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럴 기운도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조용히 숨 쉬며 사는 것 뿐이었는데요. 남편의 시선은 점점 무서워졌어요. 제가 웃으면 누구 생각났어? 묻고 말없이 있으면 왜 대답 안 해? 하며 화를 냈죠. 그 사람 눈빛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과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 일상은 조금씩 부서졌어요. 숨 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듯 했죠. 자식들은 말도 못해요. 아들은 점점 나를 피하고 있고, 의붓딸은 저를 노려보듯 바라봤어요. 어느 날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새엄마 아빠한테 너무 차갑게 굴지 마세요. 요즘 아빠 많이 외로워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그 사람을 차갑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제 마음을 다 얼려버린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걸 봤어요. 거실 한켠 커튼 사이로 들어온 저녁 햇살 아래서요.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던 그 눈빛. 그건 단순한 가족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집은 이미 끝났다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집 앞에서 두 사람을 보고 말았습니다. 친아들이 의붓딸과 손을 잡고 속삭이며 걷고 있었거든요.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니? 제가 소리쳤을 때 둘 다 놀라 서로를 떼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런데 아들은 제 말을 듣고도 전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나한테 화낼 일이야?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내가 화를 내야 할 상황인데 되레 내게 맞서는 것이었으니까요. 어차피 우리 둘은 남이니까 만나도 상관없잖아. 아들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의붓딸도 태도가 적반하장으로 변했습니다. 새엄마, 그렇게 화내시면 안 돼요. 저희는 잘못한 것 없어요. 그 순간 제 피가 끓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둘은 남매야. 이러면 안 되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들과 의붓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되레 화를 내며 말했어요. 새엄마, 새엄마가 뭘 안다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해요? 상관하지 말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이 집이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제 아이들이 저를 향해 맞서다니.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잡아야 될 것 같아서서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오늘 본 일을 이야기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남편은 내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아들만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짓을 하다니 네가 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걷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내 딸에게 집적거려? 그러고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들과 의붓딸은 저와는 다르게 남편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화가 덜 풀렸는지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손짓도 격해졌습니다. 여보, 그만해. 애들도 잘 알아들었을 거야. 남편은 아들을 계속 혼내면서도 딸에게는 다정한 손길을 건넸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울리지 말아라. 항상 조심해야 돼.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그날 이후 변한 건 없었습니다. 애들은 남편 몰래 계속 만나고 있었고 남편의 의처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변명의 글이 아니고 어떤 정당화도 아닙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고 그 결과는 끝내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거운 진실을 마지막 지금 여기 고백하려 합니다. 그날은 집안 전체가 숨막히도록 조여있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의 눈빛도 의붓딸의 태도도 이미 오래전부터 쌓인 불씨를 품고 있었죠. 저는 그동안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남편의 의처증, 아이들의 대놓고 감춘 관계, 집안 여기저기를 채운 냉대와 무시, 참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제 안의 분노는 부유물처럼 점점 더 진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의붓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 식탁의 불빛이 모두를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남편이 아들에게만 뭐라 하니 의붓딸에게는 제가 강하게 말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의붓딸에게 애기했습니다. 어찌됐건 내가 네 엄마야. 일단 나를 존중해줘. 그리고 내 아들과 만나지 마라. 우리가 이혼하지 않는 이상 너의 둘은 남매야. 가족이라고. 두말하지 않을게. 알아서 두말하지 않을게. 알아서 두 사람 정리하고 너는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서 살아.
딸은 혀끝으로 웃음 섞인 말을 내뱉더군요. 지랄 엄마랜다. 저기요, 그럼 이혼하시든가 하세요. 당신은 그냥 우리 아빠, 그리고 이 집의 식모 아니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은 찢겼습니다. 무릎 아래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딸의 뺨을 때리고 식모 아니고 네 엄마야.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아. 딸은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입모양. 씨발 족같네. 그 말은 제 안에 있던 마지막 방어막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무시와 배신감, 그리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외로움이 터져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성은 흔들렸고 감정은 제어불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제가 상세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한순간 말이 격해졌고 서로의 거리는 좁아졌습니다. 저는 부엌누로가 칼을 들고 딸에게 갔고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했고 딸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순간은 제가 가장 낮고 어두운 사람이 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도록 고요한 공포를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들어왔고 피를 흘리는 딸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남편에게 복수했다는 이상한 생각도 들더군요. 즉시 경찰이 왔고 병원 응급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한 행동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 내가 깨어있는 한 그 어떤 변명도 소용이 없다는 것. 조사와 체포,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움직였고 언론은 이 사건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현실판이라는 말들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그 말들은 제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서 저는 제 행위에 대해 설명을 해야 했고 그 설명은 어떠한 공감도 얻지 못했습니다. 법은 결과를 보고 판단했고 저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감옥이라는 공간은 상상보다 훨씬 더 긴 하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딸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말없이 눈을 감고 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얼굴은 저를 향해 증오와 실망, 그리고 이해받지 못한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저를 밤마다 찢어 놓았고 저는 그 고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배운 것은 몇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은 끝없이 외로워질 수 있고 그 외로움은 때로 사람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어떤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결과는 남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은 신호들을 지나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였습니다. 그 작은 신호들, 누군가의 뜬 눈 떨리는 목소리, 속으로 삼키는 울음을 누군가가 알아차리고 개입했더라면 결말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제 행동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비극을 말함으로써 누군가가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는 모습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집착과 통제, 무시는 커다란 불씨가 되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옵니다. 제가 그날 저지른 행동은 어떤 이름으로도 포장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복수라고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남은 건 처벌과 후회뿐입니다.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아들은 저를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영원히 그 대가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제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누군가의 고통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작은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집도 어떤 가정도 어떤 사람이든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고백의 끝입니다.
저는 제 죄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경종이 되기를, 그리고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